네, 안녕하십니까.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죠. 7월 75회 시험이 있었는데 다들 어떻게 잘 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뭐 난이도는 이따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답안 찾는 것부터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에 답안 발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뭐 게시물들이 떠 있죠. 우선은 전산회계 2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일을 열기 누르시면 파일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게 열린 상태에서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대충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2급 같은 경우는 항상 난이도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번 2급이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항상 무난한 난이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답이 복식북이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 생기초, 그러니까 저의 끝장 전산회계 2급 거기 보면 회계 생기초 끝장내기라는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다면 거기에서 단식북이 복식북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건 뭐 회계의 기초 중에 기초라서 틀렸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복식북이를 가지고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장부 같은 것들을 만든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란 단어가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연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제 수업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제 교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암기법이 이랬잖아요. 이연, 선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이연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선자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익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요 보험료 혹은 수익, 선수 수익 요 중에서 수익이라고 있는 단어 그냥 그대로 적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찍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 3번 이런 것도 뭐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혼합거래냐 지금 보기를 보시면 뭐 혼합거래냐 선입거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형인데 이 부분도 회계 기초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뭐 팁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팁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겠죠. 팁 같은 경우는 우선 분계를 봤을 때 10월 9일 분계를 먼저 볼게요. 10월 9일 분계처럼 이 아래쪽 분계를 딱 봤을 때 차변과 대변이 지금 한 줄이죠. 한 줄짜리 분계이면 자, 그 다음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 있나 없나 부터 찾아봐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교환거래가 되거든요. 거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수익과 비용이 차할 때 어느 쪽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교환거래고 위에 거는 지금 두 줄짜리 분계 나왔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두 줄짜리 분계가 나왔다. 그럼 그 두 줄인 부분을 보라고 했어요. 지금 요 차변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딱 봤을 때 하나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면서 보이시죠?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두 줄에 같이 있으면 이런 거는 이제 혼합거래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려웠다 라고 할 수는 없겠고 5번도 출금이면 돈 나가는 거래잖아요. 이래 돈 나가는 거래면 뭐 관련된 출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 없나 보시면 돈이 나갔나 안 나갔나 보면 되겠죠. 근데 요거 3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발행하면 뭐 당좌 예금 계정 쓰잖아요.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뭐 그래 보시면 되고 6번 문제도 기출문제 있었습니다. 뭐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문제고 근데 답이 좀 어이없는 거지. 왜냐면 자본금이라는 거는
이거 계정 과목이면서 카테고리고요. 이익잉여금도 계정 과목은 아니지만 카테고리명이잖아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뭐 처리되니 많이 할 이야기 할 뭐 그런 거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요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기보다는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런 문제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대충 보시면 아실 거고,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으로는 뭐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항상 암기를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보시다시피 재손실이나 잡손실과 같이 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손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기말 9번 문제도요. 기존에 있던 문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다 뭐 기존에 나왔던 겁니다. 요 10번 문제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7번 문제랑 그 다음에 10번 문제 정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다.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시간 오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실제 시험 때는 이런 거 나오면, 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뒤로 미루시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시간 없으면 3번 찍고 갔으면, 제가 항상 3번 찍으라 하잖아요. 10번 답 3번 됐잖아요. 이거 뭐 어이없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1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 그림 암기하는 거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성실히 2급 수준의 공부를 하셨으면 뭐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식으로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손익계산서 틀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암기하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소모품비 문제 지겹도록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 카테고리 알고 있냐 뭐 그런 거고, 지급보험의 차변, 이거 계정 과목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지급보험은 대변 계정이고 부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채, 대변 계정, 근데 차변이 적혔다? 그럼 지급보험이 감소되는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냥 비용 찾으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 보시면 1, 2, 3번은 전부 다 취득, 구입,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 4번은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이게 다른 거지. 답은 4번이지. 뭐 그런 이런 식으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실무도 솔직히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실무도. 근데 이제 요 부분이지. 자, 이 틀을 좀 내려야 되겠다.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에서 뭘 틀린 걸 고치라 하는 그런 건데, 손익계산서에서 고치는 거잖아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근데 요 답 중에서 첫 번째 요 부분이 재무상태표 가서 고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대학에서 특강 같은 게 계속 열리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저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재무상태표로 가서 고치세요 라고 했었어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가서 고치세요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아마 실수하셨을 것 같아요. 실수하셔서 좀 입력해야 될 걸 다 못하지 않았나 싶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도 뭐 단골 손님이죠.
자, 그 다음에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계도 지금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분계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요.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산회계 1급, 2급은 분계 시험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분계 달달달달 안 외우시면 시험 합격이 안 됩니다. 그 자료는 끝장회계 카페, 끝장회계 블로그에다가 제가 1급, 2급 분계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다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니까 꼭 받아서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단어 외우듯이. 자, 7번도 뭐 없고 자동차 쓰니까 세금과 공과. 8번도 마찬가지고. 뭐 정적 문제는 분계를 할 줄 아신다면은 뭐 전혀 어려울 거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것도 전부 다. 뭐 지금은 제가 기출 해설하는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수업 해설은 다 안 해드립니다. 그냥 문제 유형별로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결산이 이거 나왔네요, 결국. 자, 결산 1번입니다. 요거는 끝장회계 2급 교재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예전에 이거 55회 땐가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2급에서는. 근데 드디어 또 나왔네요. 요거는 나오니까 꼭 보세요 했던 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아시겠지만 잔액이 빵원이더라도 돈을 뺐을 수 있는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 걔는 빚이라고 했잖아요. 빚. 그러니까 나중에 기말에는 뭘 해야 되냐면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550만원인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550만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550을 이렇게 적는 거고 대변에는 부채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번 문제의 특이사항은 뭐냐면 별거는 아닌데 자산이 이렇게 대변해 보시면 3개가 나와요. 기존에는 2개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개를 이렇게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내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 선급비용, 요거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한데 월할 계산하는 유형, 요것도 어쨌든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차결대, 얘가 아마 그래 상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 아까 상품 그걸 틀리셨으면 아마 여기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요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도 뭐 다 기존에 했던 거고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까 안 바꾸신 분은 어디가 영향을 받냐면 요 4번 상품 요 부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유동자산이잖아요, 상품이. 그래서 요 부분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2급은 역시나 또 난이도가 평이했네요. 평이했고 그 다음에 1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른 것은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네 시험에 예전에 이 문제 똑같은 거 나왔고 끝장회계 1급 그 유튜브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영업이익 위에 있는 애들이 변화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만 그 밑에 있는 뭐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출 그 다음에 환입 얘가 바로 그거죠. 매출 환입이 바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잖아요. 즉
그게 쭉 내려오면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지. 2, 3, 4번은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보이세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고, 보험 차익은 영업의 수익,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질적 특성이죠. 요것도 뭐 나왔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뢰성은 회계 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목, 예, 피적, 심표, 검중 이런 식으로 암기했었던 그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암기해라 했잖아요. 목, 예, 피, 적.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 예측 가능성, 예측 가치 혹은 예, 피, 피드백 가치, 적, 적시성. 그 다음에 신표, 검중이랬잖아요. 표, 검, 여기 있잖아요. 검, 중. 이렇게 암기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시성 요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적시성은 뭐냐? 목의 피적, 목적 적합성이잖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한 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문제도 다 나왔던 거. 이번에 1급은 크게 좀 아직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재고자산은 항상 판매 목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 목적, 요걸 잘 찾으셨으면 됐고, 그 다음 재무액에 대한 설명. 요건 완전 센 기초적인 문제네요. 2급 수준의 문제. 쉬운 문제였고. 자본조작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전산회계 1급은 자본 안에 있는 5개의 카테고리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 안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암기를 하셨으면 답 3번 찍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본 조정은 항상 자본 잉여금과 좀 비교를 해라 라고 했었고요.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본 잉여금 안에 있는 계정들은 거의 뭐 이익, 뭐 수익 이런 말, 익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같은 경우는 손실, 아니 뭐 이렇게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그 자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 요거는 뭐 또 쉬운 문제죠. 일단 재무회계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1급은 쉬웠습니다. 원가 얘기해 봅시다. 자, 원가 개념 설명 틀린 거.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우선 직접이라는 말은 제가 그때 추적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추적 가능성, 추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볼게요. 원가 행태란, 이게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변동비와 고정비. 조업도 수준이라는 말은 이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뭐 많이 생산하면 총 원가가 늘어나면 변동비라고 불렀고, 생산량이 많든 생산량이 적든 간에 항상 똑같은 금액이면 고정비, 이런 이야기 했었고, 매몰 원가 혹은 매몰 비용 나왔죠. 요거는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지 했습니다. 매몰 비용은 매몰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냥 풀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요 한 줄 정도만 기억하면 딱 되는 거거든요. 이번 회차에서도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로만 나왔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요거는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로서, 요까지는 뭐 맞아요. 근데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뭐 요렇게도 괜찮은데, 과거의 원가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과거의 원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해설에서는 미래 원가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미래 원가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자, 요거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 차액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이냐? 요거는 뭐 봅시다. 정상적인 원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량의 지금 차이죠. 부족함.
이게 단가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요. 수량이 떨어지면 감모 손실로 가거든요. 그럼 이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가 있었고 비정상 감모가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정상 감모는 이것도 다 교재에 있습니다. 제 끝장 회계 교재.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의 가산. 그 다음에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제조 원가에 보이시죠? 얘가 이제 나중에 매출 원가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원가는요,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원가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고, 만약에 비정상이면, 비정상 감모였으면 답이 4번이 됐을 겁니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 11번. 요거는 끝장 회계에서 항상 강조하는 원가 회계의 흐름, 그 틀을 잘 암기하시면, 그 그림만 잘 암기하시면 숫자만 띡띡 넣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원가 회계는 이렇게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가 회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그림으로 하십시오. 요거 식으로 암기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이 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단기 총 제조 비용 요 계산해라. 요것도 그림입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단기 총 제조 원가 혹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은 3개 더하는 거 아시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다 더하면 되네요. 다 더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자,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뭐 나오는 거. 부가가치세는 제 교재에 있는 그 부가세 부분 이론 정리된 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외우셔야 돼요. 세법은 모르겠어요. 세법은 따로 뭐 논리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잘 외우면 되는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특징 요것도 제 책에 보면은 끝장회계 책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부가가치세 이래가지고 뭐 4번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 이런 식으로 됐네요. 이론은 이번 회차 무난했습니다. 새로운 완전 신유형 문제도 전혀 없었고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해는 1급도 합격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 가서 고치시면 되고요.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 그냥 가서 고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계정과목 적용 등록도 전혀 어려울 거 없고, 뭐 종합 문제도 안 나왔네 이번에. 자, 보시다시피 요 1, 2, 3번 전부 다 쉬웠습니다. 종합 문제가 안 나왔네요. 종합 문제가 뭔지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볼까요? 뭐 외환 차익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고, 도서인 세비, 특허권. 4번 여기 조금 긴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거는요,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기존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 숫자만 바꿨네, 딱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못 풀 문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거 뭐 자산 수증 이익인 거 아시겠죠? 자산 수증 이익. 요거 분계도 지금 없네. 제 손실 나왔네. 저게 8번도 나왔고, 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다 했던 거. 전혀 지금 무난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다 보니까 문제가 글쎄요, 어려운 게 없었네요. 3번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면세겠지. 매일매질 전편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수증 잘 보라고. 영수증 보면 어떤 유형인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고 알 끼고 카고하고 불공도 안 나왔네. 자, 수정 전 수정 후 봅시다. 이것도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질 전편 가서 고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요거는 뭐 일반 전표에 하였으나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 전표 지우고 메인 매주 전표 해라 이 말이고, 결산 기간 경과분 요것도 뭐 자주 넣었던 거, 외화 환산 법인세 비용, 아이고야 다 지금 이번 여러분 이번 전산회계 1급 2급은 그냥 평이했습니다. 지금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회까지 보고 있는데 평이하네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그 타이핑 치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급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난이도가 매우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평이했다. 그게 저의 종평입니다. 새로운 유형도 없었고 뭐 난이도도 적당했고 딱 그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종평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분 점수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질문을 하시는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고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이고 자주 하는 질문 여기에서 있었나? 그때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점수 이렇게.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할까요? 안 보이시나요? 얘들이 부분 점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놨어요. 다만 이러한 원칙에 따라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이제 막 입문한 학생들이나 초심자들은 처음부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뭐 아예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우리 회에서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하위급수 채점 시에는 하위급수면 전산회계 2급이네요. 참 웃긴다 이것도. 다시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겠네. 여기 있네. 하위급수 채점 시 출제 의도, 풀이 과정, 배점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확정 답안 범위 내에서 소폭의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뭐 확정 답안을 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답 처리하고 뭐 계속 이런 주저리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보세요. 참 말을 지금 희한하게 써놨죠. 사람이 글을 좀 알아보게 써야 되는데 지 맘대로 썼습니다. 이는 매회 문제마다 배정된 점수가 다르고 이 난이도가 다르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부분 점수 적용 항목 배정 기준은 유동적이겠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또 어쨌든 부분 점수로 인정할 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우선은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공개하는 건 없어요. 공개하는 건 없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일단 연습할 때는 제가 채점을 어떻게 해라고 하냐면 본인 스스로에게 부분 점수 주지 마세요.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채점을 연습을 한 거예요.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제 합격자 발표 나는 날짜 있잖아요. 그때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분 점수는 뭐 좀 줍니다. 근데 큰 기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희망 너무 가지지 말라는 뜻인데 정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는 줍니다.
근데 그 주는 방식이 뭔가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회차의 난이도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부분 점수를 얼마나 올려줄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 치셨던 분들도 다들 이제 부분 점수 없다라고 채점을 하셨지만 뭐 최소한 2, 3점 혹은 많게는 한 뭐 8점, 9점 이렇게까지도 올라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부분 점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시험 끝났잖아요. 그 답안은 넘어갔거든요. 아마 그 답안이 채점 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런 자격 시험은 그 채점 업체로 넘어가서 뭐 답 그 합격자 발표 나는 날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술 한잔 하시고 아니면 운동을 하시든가 게임을 하시든가 뭐 스트레스 푸시고 잊고 계시다가 발표 났을 때 이렇게 기분 좋게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 고생하셨는데 뭐 저의 강의를 듣고 합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든지 공부를 스스로 하셨든지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점수 받는 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근데 충분히 노력을 하셨으면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릴게요.